2023년 6월 22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A씨에게도 역시 늘 똑같은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빌라 앞 주차장을 지나 자신의 차량으로 향하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A씨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다란 무언가를 들고 달려드는 어떤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빌라 거주민이던 70대의 B씨, 그리고 이후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날 벌어진 사건의 자세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A씨와 B씨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며 꽤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진 계기는 주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 빌라의 주차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요. 주차장과 다른 차량들 그리고 근처에 설치된 CCTV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A씨와 B씨가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은 2021년부터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제기했던 불만들에는 CCTV의 유지보수 문제, 또 빌라 주차장 공간 관리 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두 사람의 다툼이 격해지게 된 계기는 어느 날 B씨의 차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사건 때문입니다. 당연히 B씨는 CCTV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는데요. 문제는 하필 이때 CCTV가 고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B씨의 차량을 훼손한 것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이 모든 것이 제때 CCTV를 관리하지 못한 A씨의 책임이라며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깊어진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나빠졌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의 주차 상태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가해자 B씨가 살던 곳은 빌라의 1층이었는데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빌라 옆 벽면에 주차하면서 환기도 어렵고 불편하니 차를 벽면에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매연이 들어와서 불편했을 가능성도 크지만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진짜로 생활에 있어 크게 불편함이 있었다기보다는 이건 역시도 갈등의 연장선이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만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A씨가 여전히 또 자기 집 역 벽면에 주차한 것을 본 B씨는 결국 격분하여 무서운 사건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오전 7시경 자신의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A씨를 기다리던 B씨. 그는 A씨가 빌라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선 자신의 차에서 무엇인가를 챙겨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B씨가 차에서 챙겨 내려온 것은 흔히 일본도라고도 불리는 진검이었습니다. B씨는 A씨를 크게 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예상조차 못하고 있던 A씨는 일본도를 들고 달려드는 B씨의 행동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미처 도주도 하지 못한 채 B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기사 내용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양쪽 손목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온몸에 수많은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경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해자 B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이렇게 체포된 B씨의 정체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B씨가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됐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70대의 고령이었던 B씨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술 수련 등을 하며 유명세를 탔던 사람으로 이른바 만능 스포츠맨 별칭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었다네요. 진검 소지 허가증을 2015년도에 발급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가 진검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B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조사 결과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바로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이미 꺼져 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아예 전원 코드가 뽑혀 있었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뽑지 않으면 뽑힐 수가 없는 위치였고 추궁 결과 B씨가 자신이 뽑았음을 자백합니다. 게다가 이미 범행 도구까지 챙겨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니 우발적 범행이란 점은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8월 대법원에서는 가해자 B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 추적 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선고합니다. 체포 당시 B씨의 나이가 70대 후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 그는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충북 청주시의 한 경찰서 지구대 새벽 1시경 한 여성이 이 지구대를 찾아옵니다. 경찰에게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무척 뜻밖이었는데요. 자신의 남자친구가 집에서 목숨을 잃었단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묻는 경찰에게 여성은 자기가 남자친구를 해쳤다라고 자백합니다. 경찰은 시신이 집에 있다는 여성의 진술에 따라 즉시 여성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간 경찰은 이상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슨 냄새를 숨기기 위한 방향제와 탈취제 향기 사이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섞여 기묘한 냄새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이 악취는 베란다 근처에 갈수록 심해졌는데 베란다에 놓여있던 이불로 덮인 뭔가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들춰본 경찰들은 그 안에서 심하게 부패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가 서로 처음 알게 된 것은 사건 발생 1년 전인 2021년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당시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로 직접 만나 물건을 사고 팔다 보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많았고 피해자 B씨와의 첫 만남도 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이후 어느 쪽이 먼저 호감을 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A씨와 B씨는 이 중고 거래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듯하네요. 두 사람은 교제한 지 한 달 만에 급속도로 친해져서 결국 동거까지 시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B씨에게 지옥 같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거 시작 이후부터 A씨의 폭력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이 B씨의 잘못 때문이라며 이른바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체격 170cm 정도의 건장한 체구였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어떻게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피해자 B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 A씨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B씨에게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폭행은 동거 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20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자세로 서 있게 하거나 밥이나 물 등도 전혀 주지 않는 등 가혹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베란다 바깥에 옷도 입히지 않은 채로 내보내고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기가 겨울이어서 매우 추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된 폭행과 더불어 밥도 제대로 못 먹던 B씨는 어느 날 베란다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던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B씨가 일어나지 못하자 베란다로 나가 쓰러진 B씨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B씨의 몸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가는 자신의 가혹행위 등이 밝혀질까봐 무척이나 두려웠고 그래서 신고 대신 이 사실을 그냥 방치하기로 합니다. B씨의 시신에 이불을 몇 겹씩 덮어 시신을 가려뒀고 심지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낼 때는 일부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월세를 보냈다는 문자를 보내며 마치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사건을 어떻게든 은폐하려 했지만 시신이 부패하며 나는 악취를 감출 수가 없었고 주변 이웃에서도 악취가 난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데다가 피해자의 직장, 지인과 가족에게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 언젠가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던 듯합니다. 결국 사건 한 달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방치된 시신은 매우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그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대법까지 사건이 진행되었고 2023년 4월 대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25년형을 확정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피해자 유족의 심정이 정말 참담했을 듯합니다. 2009년 서울시 광진구의 어느 주택가, 이날 새벽 경찰들이 근처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최근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새벽 시간대에 순찰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고자들은 주로 여성들이었는데요. 바깥에 널어둔 속옷 등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찰을 돌던 경찰들의 눈에 수상한 남성 한 명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주택가에 웬 남성이 혼자 서성거리고 있던 것, 게다가 경찰을 보자 뭔가 놀란 듯이 뒤돌아가려고 했기에 경찰들은 남성을 불러 세우고 신원등을 조사했습니다. 남성의 태도가 무척 수상해 소지품도 조사했는데요. 이 남성의 옷주머니에서 여성 속옷들이 나왔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발견된 것은 속옷만이 아니었는데요. 서로 다른 휴대폰들도 여러 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남성을 연행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절도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언론에 이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휴대폰들 역시도 다 어디선가 절도한 것이었는데요. 아마 이 씨의 자택에 더 많은 물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경찰은 그의 집에 찾아가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씨의 집에서 경찰은 뜻밖의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경찰은 컴퓨터 내의 한 폴더에 수십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이것들은 전부 신분증 사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여성들의 신분증 사본들이었는데요. 모두 합쳐 23명의 신분증 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신분증 사본을 조회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이 조회했던 발견된 신분증 사본들 중에 한 미제 사건의 피해자로 남아있는 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1년 서울 화양동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은 당시 31세였던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혼자 살고 있던 정 씨가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나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어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 씨의 신분증이 뜻밖에도 이 씨의 컴퓨터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정말 기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그녀의 신분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추궁했고 이 씨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2001년 벌어진 이 미제 사건을 벌였던 범인이며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왜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자 믿기 어려운 대답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일종의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된 이 신분증 사본들은 전부 이 씨가 자기 범행을 기념하기 위해 갖고 있었단 뜻이었는데요. 경찰은 당연히 그에게서 여죄를 추궁했습니다. 강력 사건을 벌이고도 피해자의 신분증을 태연히 가져와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의 소행이라면 사건을 한두 번 벌인 게 아닐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입에서 또 다른 범행 사실이 나왔습니다. 1995년에 벌어진 사건으로 역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중곡동의 어느 약수터에서 50대 주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당시 김 씨의 옷이 벗겨져 있는 등의 흔적이 있어 경찰은 용의자를 면식범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펼쳤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해 미해결로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도 바로 이 씨였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시 우발적으로 주부 김 씨의 목숨을 해쳤는데 혹시나 자기에게도 수사망이 펼쳐올까 두려워서 조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피해자의 옷을 벗겨 범행의 목적 자체를 위장했고 이 씨의 계략대로 경찰이 조사 방향을 잘못 잡아 사건이 끝내 미해결이 된 채로 남았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씨의 여죄를 더 추궁했지만 강력범죄는 이 두 사건 외에는 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뜻밖의 진범이 검거되어 해결된 두 개의 미해결 사건, 만약 이 씨가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또 조금이라도 더 늦게 검거되었더라면 자칫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 씨가 천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맞는 말 같네요. 마지막 사건의 경우 참 그 과정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되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두 개의 미해결 강력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도 자기 범죄를 기념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봐선 그렇게 무서운 사건을 과거에 벌이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반성조차 없이 계속해서 절도 사건까지 벌이던 이 씨의 자승자박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들 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